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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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마람에서 일하는 박현철이고요.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분들 잠깐 소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익법센터 어필의 마스코트 맞나요? 뭔가요? 아닙니다. 네, 마당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일 변호사님 간단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한 1,300명 정도 이제 후원자로 이루어지는 비영리 단체고요. 특히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이런 5가지 피해자들을 권리를 옹호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주로 한 8년 정도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들을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리를 찾는 데 최선의 일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일 변호사님은 제가 이런저런 강의도 보고 했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스피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쏟아내는 스피커셔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진행자로서 조금 되짚어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내용이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어필의 5가지 활동이 뭐라고요? 아, 네. 이제야 제가 제 스피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로 돕고 있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 이렇게 5가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좀 난민을 돕는 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난민 소송도 하고 하는데, 무국적자나 이주 노동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제 그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 맞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기업이 나가 있는 원형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캠페인인 거죠? 네, 저희가 인신매매 분야에서 포괄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있는 어선들, 연근의 어선과 원형 어선 이렇게 나누어지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근처에서 배를 해서 고기를 잡거나 멀리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고 배를 잡거나 이런 경우에 이주민 선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급여라던가 노동권이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해서 착취되는 과정이 인신매매 피해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주력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필의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막 재판의 변호인으로 갔다가 또 막 강의도 갔다가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이일 변호사님과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류은지님,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인사와.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지이고요. 이전에 난민인권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했었고, 활동할 때는 국내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신청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 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 단체에서 4년 정도 일한 후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주민 단체에서 또 1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인권센터도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잘 활동하고 계시는 난민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난민인권센터, 이따가 또 좀 소개하겠지만 피난처 맞죠? 네. 그다음에 어필, 또 뭐가 있나요? 국내 대표적인 난민 단체들이. 네, 법률 지원하는 곳들은 공익인권법재단, 공익인권법재단, 재단법인 동천과 같은 곳들도 있고요. 사단법인 두루라고 하는 곳도 있고, 난민들 같은 경우에 법률 지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활동, 법률 지원하는 단체들이 꽤 여러 개 포진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커다란 단체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던가 아니 적십자라던가 이런 커다란 규모의 구호 단체들도 난민의 처우라던가 이런 지원하는 일들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책에도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주민 및 난민 지원 단체 정보가 실려 있는데, 또 여러 단체들이
난민과 이주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은지님은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셨던 경험과 또 캐나다에서 활동하셨던 경험,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자 저희가 초대했고요. 네, 저희 청아라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참석자인데 난데없이 제가 불러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또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노란색 예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저한테는 아주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 태명이 바람이라서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주 친근한 출판사인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펴낸 세 번째 책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출판사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얼마 안 된 세 번째 책을 펴낸 출판사인데 첫 번째 책으로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다시 성경으로 라는 책을 펴냈고 두 번째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베들레헴 그날 밤이라는 책을 펴냈고 이번에 이제 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제 인상적으로 본 거는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책도 그랬지만 이 여성 저자를 발굴해내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기독 출판계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보는 신앙서적 혹은 신학서적과는 조금 다른 결의 좋은 그 여성 저자들의 에세이,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고민과 일상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잘 녹여낸 그런 책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출판사로 제가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이 책은 이제 또 동일하게 여성 저자가 또 이주민이자 여성인 저자가 이렇게 잘 써낸 책이라서 저희가 주목하게 됐고, 이 책은 캐런 곤잘레스라는 저자가 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책 날개에 이렇게 저자의 사진이 자신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여성 저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저도 이 날개를 펴보고 되게 깜짝 놀란 뭐랄까요, 감동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날개에다가 사진을 박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이 날개에 이렇게 여성 저자 사진을 탁 박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좀 얘기해 보니까 정말로 다 오히려 여성 저자 사진은 꺼린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여성 저자의 책이 기독 출판계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남미 출신의 이런 약간 독특한 저자가 쓴 책이고요. 저자는 과테말라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주해서 여러 공부하고 또 퓰러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월드 릴리프라는 난민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서 자기 경험과 또 성경의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멋있는 책을 써주셨습니다. 두 분 패널께 이제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책을 딱 받고 처음 읽었을 때 첫인상. 저희가 이제 청어람 책 모임에서도 항상 이 첫인상을 묻는데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은지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이리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처음 접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책이 한국에 나오는구나가 일단 되게 신선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 보내주셔서 받아서 읽었을 때는 되게 쉽게 잘 적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자가 이제 맨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이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런 책을 쓴 걸 본 적이 없어서 찾다가 본인이 직접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문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활동하는 배경들이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든 배경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집중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서 읽는 내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네. 이일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미리 이 책 정보를 아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해설의 글을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1교 정도 갔던 책을 봤던 것 같은데요. 저도 호기심 어린, 그러나 약간 일을 하다가 좀 바쁜 와중에 그래도 한번 읽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읽었다가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엄청나게 현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이주민 신학을 다루거나 이렇게 개념을 다루는 책들은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성서의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주민이 주체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의 정체성으로 읽어냈던 부분들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전 너무 감동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 겪으면서 또 저희 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 저는 이제 마음에 하갈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아서 아무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다른 마지널라이즈된 모든 것에 자기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주민의 사회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이 한편으로 또 반대로 마지널라이즈 돼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사실 책을 비행기에서 출장 가면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벌써 큰 감동이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되었던, 그게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해설의 글을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책 앞에 이일 변호사님의 해설의 글 제목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한국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실 뭐 책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의 난민 현황에 대한 이 글을 쓰셨는데, 출판사에서 해설의 글을 의뢰할 때 부탁한 게 있었나요? 네. 제가 아마 편집장님께 연락을 받고 처음에 부탁을 받았던 내용은 제가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나올 것이고 책이 너무 좋은 내용으로 다 득차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책을 다 읽다 보면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미국에서 있는 배경과 저자의 내용들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한편 한국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한국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을 좀 써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셔서 약간 분량 상관없이 한번 써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셔서 전 처음에 약간 추천사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글을 쓰다 보니 조금 내용이 길어지게 됐고, 변호사들이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고 되게 공백 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글을 쓰려고 해서 글이 매우 빡빡하고 답답해요, 변호사들이. 근데 제가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약간 길어져서 보내드리니 이제 이거 약간 해설의 글 같은 형태로 좀 실어서 그냥 뒷부위에 덧붙이는 글 말고 한국 사회는 이렇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주는 글로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지님은 해설의 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제 해설의 글에 대한 비평을 합시다. 근데 저는 너무 좋게 봤고요. 어쨌든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하거나 되게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라 되게 현실은 되게 아프고 날카로운 내용들인데, 사실은 한국이라는 현실적 맥락을 전혀 두지 않고 보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진짜 좋은 일 하는구나, 미국에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안에 있는 어떤 인종주의라든지 그 배척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그 관점들을 보게 될 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나는 왜 그걸 몰랐지? 그렇다면 나는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의 입장에서 그 이주민을 배척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하는 해제였어서 이 책에 실린 것이 되게 적절하고 독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해설의 글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읽고 들어가니까 약간 오히려 뭐랄까요? 책의 내용이 정말 좀 순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설의 글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설의 글에서 먼저 했는데, 그래서 약간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책의 내용은 오히려 좀 되게 성경적인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는 대부분 이해를 못하니까 뭔 소리야? 약간 이러니까 막 미국의 법제나 이런 거 막 설명하면 모르니까 오히려 뒷부분은 좀 나이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저는 해설의 글이 뒤에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읽으시는 분들도 약간 뭐 좀 염두에 두시고 필요에 따라 읽으실 수 있겠지만 본문을 먼저 좀 읽으시고 어떤 그런
충분히 마음의 공감과 좀 부드러움을 느낀 후에 현실을 탁 들여다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해설에 그래서 특히 그 한국 그 사회에서 난민이 은폐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고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저는 그 해설의 글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훌륭해서 꼭 모시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먼저 저희가 오늘 책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 해설의 글에 써주신 한국 사회 난민 현실과 또 이주민 정책과 그런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설에서 사실 그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글을 시작한 부분이 이제 이주와 환대가 성경의 핵심 내러티브인데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뭐 이 책 내용과 함께도 좋고 조금 그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말을 썼을 때의 생각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서의 내용 자체가 사실 이주와 거기에 관련된 반응으로서의 환대, 이것이 성경에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성서를 읽어나가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어떤 다양한 해석의 어떤 틀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잘 읽혀지지 않았던 것은 이주라는 주제로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또 내려와서 이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서에 등장하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은 어떤 주인공으로 여겨졌던 성경 설화같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던 주인공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배경들이 성서에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주에 대한 배경들이 많이 없다. 이주 사회가 아니고 그냥 단일 민족의 사회다라고 사람들이 전제하고 그걸 피부와 같이 몸에 내재화된 상태에서 성서를 읽다 보니까 그러한 맥락들이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성서를 읽어 나갈 때에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으로 성서를 자꾸 읽어 나가다 보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지 못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성서에 나와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서에서도 보다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자꾸 이주해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보면 성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환대 이외의 어떤 윤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대 윤리에 대한 내용들도 성서의 핵심적인 내러티브다. 그런데 특히 소수자들을 비할 때나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멋져라고 한다기보다 다른 것은 다른 거야라고 하지 않고 다르면 안 돼라고 하는, 다른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강력한 어떤 단일주의로 흡수되는 이런 힘이 있고,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사회에도 그렇고 곳곳에도 그렇고 인종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은 기본적인 것이 환대다라는 부분이 성서에 여러 가지의 곳들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주와 환대가 성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성서에서 그런 배경들이 담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사회 자체가 이주와 환대를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제 한국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많지만 이미 한국에도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의 거의 7%, 8%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미 살고 있죠. 저희들 주변에도 보면 유학생이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이주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태로 이제 나와서 서로 얽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이주화되어 있는 이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읽은 상태에서 이제 성서를 읽고 이제 삶을 살아가지 않다 보면 역시 성경을 되게 편협하게 읽는 방식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도 사실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하려면 이주와 환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러티브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은 저도 이제 이 책 소개를 처음 볼 때 난민 이야기다. 이러니까 이게 난민이 되게 큰 이슈가 돼서 그냥 됐었기 때문에 그냥 난민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불쌍한 사람들 막 이렇게만 좀 받아들여지는 그 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 시작에서부터 이주 이야기고 환대 이야기다 하니까 이게 난민이랑 이주민은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민이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뭐 대학 오고 그다음에 뭐 유학 간 친구들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 주위에도 뭐 그런 이주민들이 다 있는데 난민 이렇게만 보면 너무 이렇게 시혜적인 태도랄까요? 불쌍하게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주라고 하면 좀 시각이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책 전체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는 이제 환대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도 제법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이주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발견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은지님은 이제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청년으로 하죠. 네. 교회 청년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전해졌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저자도 처음에 책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회에서 성경이나 교회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엄청 공감을 많이 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주라는 주제가 다루어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고 사실 어떤 환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만 이야기되지 사회적인 맥락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와 공통점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주민들 아니면 일상에서 사실은 접점이 없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꼭 목사님들만을 탓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았던 문화가 단일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이제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우리 세대는 이 이주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닥쳐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시사점과 문제들을 제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크게 구성을 조금 설명드리면 5가지였나요? 큰 축은 성경에 나오는 이주 이야기를 이제 해설하는 성경의 인물들 나오미와 룻, 아브라함, 하갈, 요셉,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다음에 성가족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설하는 부분과 그 사이사이에 세례, 성찬, 견진, 병자에게 기름 바름, 화해라는 이제 그 소위 가톨릭의 성사들 개신교에서는 뭐 성사를 세례와 성찬만 보지만 가톨릭의 이제 7가지 중에 5가지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이주민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다 되게 좀 얘기할 거리들이 많고 뜯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패널 두 분은 어느 챕터가 제일 좀 인상적이셨는지 들으시는 분들 또 예비 독자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일 인상적으로 읽은 뭐 대목이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 네, 저는 하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포인팅이라고 하면서 외국 것이라고 이제 하갈이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외국 것이라고 천대받고 이랬던 하갈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붙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고,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던 어떤 재작년 정도에 미국에서 약간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약간 한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거,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주민이 되었을 때 하갈이라는 이주민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새롭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또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또 굉장히 새롭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좀 다양한 시각으로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갈 이야기가 사실은 이 책의 제일 중심이 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보시는 하나님이 하갈에서 나온 거라서. 이일 변호사님은 어느 대목인가요? 하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하갈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은지 선생님이 앞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더 텐션을 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내용 자체는 모두 이제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163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거를 오늘날의 어떤 제도적인 언어, 인권적인 언어로 풀면 어떤 부분인가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네. 요셉 하면 성공 신화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 전부인데, 사실 요셉이 그때 이주하게 되면서의 어떤 경험은 안타깝지만 외국인, 이집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취약한 처지에 주목해보자 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다. 인신매매 피해자였구나라는, 오늘의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였다라는 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자신이 범하지 않은 죄로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라는, 이제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마치 이제 앞에 그런 부분도 저희는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태어나면 처음에 난민이셨다. 난민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박해를 피해서 떠나가셨다. 이런 내용들처럼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최근에 있는 언어들로 해석하면 이게 이런 부분이었겠구나. 이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야기도 그냥 아름다운 설화와 동방박사에만 온 얘기가 아니라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끔찍하게 다 잔인하게 학살당했던 그런 잔인한 배경 속에서 튀어나온 탈출의 이야기라는 거. 요셉의 이야기도 인신매매의 단에 팔려가서, 사람이 다른 쪽에 팔려가서 착취당했던 이야기라는 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얼마나 그 결들과 배경이 살아있는 것이고 나이브하지 않은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인신매매 피해자, 네, 그렇게 해석하고, 하갈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약간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룻과 나오미, 이런 분들을 다 그런 오늘날의 이주민들에 대입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의 의미가 오늘날 이주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는 게 이 책의 되게 매력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하갈 부분에서 저도 줄쳐놨던 문장이 있는데, 129쪽에 보면 광야의 하갈은 우리 모두가 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성령을 만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 종이된 사람들, 가사 도우미들, 외국인들과 함께 하신다. 인간이 아니라 인력 자원으로 취급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주인과 여주인, 권리를 가진 시민에게만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민 가정부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대목들,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말 그대로 식당에 가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딴 얘기인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조금 클럽하우스에서 조금 예행 연습을 했는데요. 심심해서 제가 입 풀려고 그때 전성민 교수님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하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하갈을 외국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하갈이 외국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를 설명해 주셔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런 설명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주로 해석하는 것이 떠돌이였나? 나그네? 약간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이제 그 부분에 레퍼런스가 정확히 안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저자가 그 부분으로 약간 뭐랄까요 편드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아예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 문제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재발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독특하고 또 우리가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어떤 방법을 또 보여준 그런 책이기도 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성민 교수님의 특별 잔조로 발견해낸 네, 하갈 이름의 뜻 네, 이야기를 해봤고 보시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는 하나님도 이게 개역 한글에는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갈이 그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가니까 느낌이 다르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톨릭 성경은 돌보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제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감찰한다는 것보다는 보신다는 게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저자의 해석을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좋은 해석이고 여기서부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은폐되어 있던 난민들 사실 계속 존재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주라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작 전에 클럽하우스 하다가 든 생각을 얘기해보았습니다. 네, 또 혹시 뭐 이 책에서 인상적으로 보고 좀 독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은지님도 한 구절 읽어주시죠.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25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말했다. 그 하갈을 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환영하시는지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환영할 것인지 여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게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돌고 돌아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도 계속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전에는 타인으로 보던 그들을 자기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르게 읽음으로써 자기 관점을 바꿨다고 하는데 좀 그런 하나님을 환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그리고 사실은 그 위에 보면 되게 저자가 쓰는 이야기들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거든요. 가난한 과부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는 루스로 가장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기근으로 이집트로 쫓겨났다가 모든 이주민들이 겪게 마련히 의심과 학대를 당한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가장한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뭐 이게 약간 좀 뭐 오해의 여지도 있고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었다. 뭐 약간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이나 이주민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이 우리 교회와 신앙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다수로서 우리가 불편해지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이주민들, 소외돼 있는 사람들, 잊혀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이름 붙여주는 대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일 변호사님은 이제 그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아까 7년? 8년? 8년 차신가요?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활동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런 뭐 담에색 도상 같은 소명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담에색 도상과에서의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갑자기 저도 무슨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었나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말해야지 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는데 이 책의 감동적인 부분 딱 한 30초만 더 짚은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책의 내용은 이제 그런 형태로 좋은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어쩌면 이게 억지로 적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행동과 성찰을 위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252쪽부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한 2-3페이지 되는 정도의 내용이 저는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큐티를 하거나 소위 교회에서 공과 공부하면 적용하면 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3가지 정도의 5가지 초점이 있네요. 이주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디서 얻은 것인가? 이제 미국에 있는 배경을 보면 약간 미등록 이주민들을 대할 때 어떤 것인가, 이민 정책에 대한 당신의 사고는 어떤 것인가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약간의 시금석이 정치적인 견해의 시금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어디서 얻은 건가, 성서에서 온 것인가, 당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질문한 거라든지 두 번째 질문인 어떤 식으로든지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성찰적인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주민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희들은 한국 식당에서 조선족 오신 아주머니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가사노동과 다양한 형태로 하는 분들을 가장 많이 분날 수도 있겠고 실제로는 그 접점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는 이주민들 위해 목소리를 내고 대변할 의향이 있는가, 이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저희가 해왔던 기도하고 섬길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하자라는 내용이 사실 간단한 적용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들의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는가? 우리 어떻게 우리 초대해서 같은 것을 할 것인가? 외국인 보호소, 구금소를 방문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의 갇힌 상태로 있는 주님의 얼굴처럼 되어 있는 다른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뭐랄까요? 라이브하게 끝나지 않는 형태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일들, 난민들을 주로 조력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거는 난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인권을 위한 투사가 되어야 된다거나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인권 활동을 하게 되는 비영리 단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3가지 단체 중에 제일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어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일을 하다 보니 어필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난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난민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한 32위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걸 더 나중에 들어가서 많이 넓혀서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일을 시작하고 아마 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난민을 만나게 되면서 난민의 얼굴을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여기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시선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에 제가 꽂혔던 것이 갇혀있는 난민들, 공항에 있는 난민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는 난민들의 상황에 보게 될 때 저를 우연히 만나서 조력을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와, 하나님이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만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등한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 것에 하나님이 분개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 주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난민이 얼마나 자리가 중요하고 한편으로 난민의 자리를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민주의, 피부에 붙어있는 것 같은 인종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겠구나라는 걸 일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난민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난민을 이해하게 되는 많은 한국 분들이 잘못됐다거나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보시는 난민들도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었지만 난민들을 만나는 한순간 한순간이 드라마틱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이 보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제목에서 이 보시는 하나님과 저자 해가는 이야기들, 그 저자도 중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이주민이었지만 어디였지?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갔을 때 뭐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 책에 뭐 더 이상 이주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에 읽다 보니 자기도 동의가 됐다. 그래서 자기도 이주민이었음에도 더 이상 이주민을 받지 않아 이렇게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하게 됐는데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난민들을 계속 보고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감했던 게, 그리고 이제 이일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던 게, 저희가 청월함에서 세속성자 수요 모임이라는 그 예배 모임을 할 때 그 어필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제가 생각해도 왜 어필에다 빌려달라 그랬는지 남의 사무실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드리겠다고.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뜬금없이 하는 다른 행사 갔다가 여기 빌려야겠다 해가지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었나? 아무튼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필 사무실 그 벽에 지금도 붙어 있나요? 그 한국 정착한 난민 그 어린이들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흑인 그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난민 단체라는 거 알고 뭐 그랬는데 약간 아프리카 도와주는 그런 느낌만 갖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몇 달 동안 매주 예배 드리는 데서 이제 배경이 됐던 사진인데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집이 한국 집인 거예요. 애가 골목에 이렇게 뛰어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뭐야, 이게 한국 사진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되게 그 이미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 얘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구나.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나는 몰랐지만, 이게 우리 얘기구나 하는 거를 되게 강하게 인상을 받고, 사실은 그 뒤로 저희 뭐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할 때도 되게 난민을 안 빼먹으려고, 가능하면 그런 뭐 기도 제목을 쓰거나 할 때도 난민 이야기를 최대한 해보려고, 저한테 이제 발견되고 제가 그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런 이일 변호사님이나 이제 은지님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 난민을 발견한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내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묻고 싶었고, 은지님 차례입니다. 은지님은 어떻게 이런 뭐 난민인권센터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아니면 그 활동 중에 이런 난민을 발견한 그런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활동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전공이 이제 사회과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 따라서 뭐 약간 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다 제가 IVF 활동을 대학교 때 하면서 사회부 담당이라고 해서 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담당 역할을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는 같이 북한이나 탈북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좀 그런 기도했던 시간들이
좀 이렇게 엮이면서 좀 난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난민인권센터에 인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 일을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난민을 만났던 경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봤던 것들이 좀 계속 제 존재를 바꾸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희망을 가졌다가 또 같이 실망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일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내 몫에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을 갖는 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 시선이 바뀌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바뀌고 또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어주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얘기 마지막으로 혹시 뭐 동의하기 힘들거나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책에서? 이것까지 해야 우리가 그 홍보용이 아니고 내실 있는 북토크가 됩니다. 네, 저는 네, 저는 내용은 이제 아까 뭐 성서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러니까 구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려라는 그게 잘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족한 형태로 해설의 글을 쓰긴 했지만 이런 형태로만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아까 은지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과 난민이 처해 있는 차별과 그다음에 차별이라는 거는 뭐로 얘기할 수 없는 착취 이런 형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속행씨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물론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난민에 대한 현실도 중남미에서 오셨던 분들의 잔인한 현실 매일의 죽음을 눈앞에 둬야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약간 저희들과 거리가 있게 느껴져서 그런지 좀 설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 다음에 잘 마무리되어서 어떤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서 요한계시로 곧 넘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을 몰랑몰랑한 느낌으로 넘어가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책을 보면 약간 아쉬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책 구성이 해설의 글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걸 뒤에 넣어서 약간 몰랑몰랑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네라는 걸 좀 뒤에 갔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은지님도 있으셨나요? 저는 비슷한 생각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같은 좀 맥락에서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부양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책 안에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되게 날카롭게 다룰 수는 없지만 또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어쨌든 신자유주의 시대와 4차 혁명 가운데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게 바람직한가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같이 제도를 변화시킬 것을 상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짚어줬다면은 이런 부분에 약간 부분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냥 하나 하면
저는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한 책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좀 같이 참여하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자기 개인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나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있으면 더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모든 아쉬움들 포함해서 한 권에서 다 끝내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하고 또 활동하고 하면서 채워가는 게 독자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난민 현황과 이슈들 조금 이 들으시는 분들과 독자들에게 해설의 글에도 있지만 조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이일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난민과 이주민 문제의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제주 예멘 사건 이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어떤 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끝난 일 아닌가, 해결된 일 아닌가, 그냥 이미 잊혀져 버린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건 이후로 뭐 꼭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난민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뭐 현황이나 제일 중요한 이슈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게 급하지 않게 달려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 난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 기반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저희가 전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시선인데 첫 번째는 이주민이나 난민이 일단 버든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뭔가 이게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맥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버든을 더 얹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있다 보니 사회에 갖고 있는 우리 에셋이 자산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편 자산을 한정된 재산을 또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시각으로 보게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한편의 다른 시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무시하면서 착취의 과실은 가져가고 있는 형태가 한국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회 이제 고질적인 문제, 저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자꾸 근원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버릇 같은 게 생겼는데 답을 잘 알지는 못해도 한국 사회가 급하게 발전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권리의 담론으로 여겨지지 않고 분배와 나눔, 서로 시혜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이제 좋아하는 거, 권리의 언어로 약자가 등장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 있는데 보다 보면 정당한 권리를 정당한 사람들에게 잘 정당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일부의 희생과 일부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해서 않은 상태로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발전했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이제 간호사분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고생을 의료 인력들을 했다면 그분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주는 걸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전부 다 무슨 감사합니다 챌린지를 한다든지 여러분의 희생을 더 해주세요. 희생 때문에 한국 사회가 섰습니다. 이런 것이 돌아가는 문화가 사실 약간 뒤로 돌아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가 뒷목을 잡고 있는 이제 잔인한 현실이라고도 보는데 이주민들과 난민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 빠져나가면 한국 사회는 붕괴하는 지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등록 체류자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지금 속행시라던가 이주민 노동자들과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지위와 이런 것에 있어서 착취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윤이 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하청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내 생선은 누가 잡았을까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임금으로 잡아내는 착취의 과실을 한국 사람들이 이미 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전유하고 있는 현실에는 사실 좀 눈을 감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걸 전부 다 알아버리면 너무 잔인하니까 지금 형태에서의 이미 그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신 속행 씨 같은 경우도 이미 고용허가제 형태에서 돌아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45% 이상은 지금 정상적인 형태에서의 거주시설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그냥 법도 놓아두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좀 더 주거권을 보장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윤이 나지 않으니까 라는 건데 그러한 착취를 사실 내버려둔 상태에서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들의 짐이 될 수 있다. 나의 에셋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있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 없고요. 정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전인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국에서 이민 정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라는 것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파편화해서 일부만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분들이 4년 9개월 동안 한국에서 있어서 잠깐 계시는 동안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싸게 살 수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분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고요. 결혼이주민 같은 경우도 결혼이주민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맥락도 뭐냐면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못할 수 있으니 한국인의 민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재생산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피해자라고만 우리 쉽게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긴 하지만 정부와 국가가 시스템이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 이런 거고요. 난민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 난민 인간으로 존중하고 싶은 생각 사실 한국 정부는 전혀 없고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지만 난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의 레퓨테이션을 한국 정부가 10위 정도 되는 이제 OECD 경제 국가가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레퓨테이션이 필요한데 그 측면에서의 난민 제도가 사실 형식적으로 존재해서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분절화되고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고 정부와 정책과 여러 가지 출입국 정책이 인간으로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일부의 분야들을 뽑아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이 아픈 문제인 것 같고 이게 길게 보면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이 전혀 없어서 아주 우파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인구수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와 한국에서의 어떤 노동 생산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경제 원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민 정책이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민 정책이라는 건 전혀 없어서 일부를 뽑아내고 돌려보내는 이런 단기순환 정책이 있었던 것이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들고 난민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린 대로 난민들은 한국의 사회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난민은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고요. 불가능한 상태여서 예를 들어 0.4%의 난민 인정률이라고 말하는 거는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40% 정도 난민 인정률에 그 잔인해 보이는 트럼프와 그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에 있는 행정 평균을 해도 40% 정도 난민으로 보호를 받는데 한국은 0.4% 하는 건 그냥 안 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 지금의 제도 자체도 가만히 난민이 그냥 서서 한국에 있으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불가능이고 제도적 이걸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그렇지만 그냥 안 됩니다. 한국은 난민을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고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어떤 독립성도 없고 해외에 있는 난민들이 한국에 오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고 있고 이거 세세한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어서 시리아 사람들 다양하게 난민을 신청하거나 한국의 보호를 구하려고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어서 엄청난 형태의 난민 거부 정책, 가족들을 서로 만날 수 없는 시리아 사람들, 예멘 사람들 인도적 체류주의만 지은 이유는 뭐냐면 배우자와 아이들을 계속해서 같이 보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산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있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서 그 공감대가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지만 시리아나 예멘 사람들에게 인도 체류 지위라는 부당한 지위를 준 이유는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면 난민 수가 늘어나니까 사실 줄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잔인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단호하게 거부 정책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건 사실 매우 무섭고 잔인한 형태의 정책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예멘 난민과 관련된 아까 이슈들의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사람들의 낯섦이 많이 작동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민 혐오로 발현되는 정치적 그룹을 일부 촉발하기도 했지만 크게는 대부분의 사람들, 시민 여러분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뉴스에 있는 이야기들로만 알았었는데 한국에도 난민이 있네라는 첫인상을 찍어주었던 것이 예멘 난민들의 피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첫인상에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난민들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하지 않고 갑자기 엄정한 난민 심사하겠다고 해서 난민은 관리받아야 되고 불안한 사람입니다라는 첫 인상을 정부가 찍어버렸던 것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이 난민들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서 지금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초기에 왔던 여러 가지 괴담이라던가 참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나 나올 수 있는 트럼피즘과 같은 형태로 막 반복되었던 가짜 뉴스들은 사실 대부분 남이 그냥 혐오에서 근거했던 별게 아니었다라는 것 이어로 이제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잔인한 분위기, 그 다음에 정부의 무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는 심각한 전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민자 떠오르면 미국 이민 이런 거 가진 유학생 이민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1세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가 빨래방에도 가고 일하다가 2세대는 갑자기 다 뭔가 하버드 가고 뭐 이런 식의 한국 신화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난민도 그렇고 영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점점 한국 사회에서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 이제 이주민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 이분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경우는 좋아하는 인물 누구야? 그럼 이순신 막 이러고 좋아하는 음식 뭐야? 김치찌개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살아가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르구나. 사람들이 나를 되게 다르고 나를 일부러 취급하지 않는구나라는 차별을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하는 형태로 우리가 점점 가지 않으면 이제 어린아이들도 자라나가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다 한국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이주하고 난민들도 피난해 오지만 모두가 얘기하는 것이 한국은 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지만 한국 사회 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가 길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이주민들의 전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있는 차별과 이등 시민처럼 계속해서 있는 방치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한국 사회의 소위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권리를 뺏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의무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의제라든지 정치적 의제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죠. 좀 길어졌네요. 네. 네. 열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사실 해설의 글에서도 느낀 점인데 굉장히 단호하게 한국 정부는 의지가 없다.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일반 시민들의 기대 속에는 그 예멘 난민 사건 때 물론 한국 사회에 거센 그 혐오와 반대의 분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다루어지고 뭐 초반에는 그랬더라도 좀 더 이야기가 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을 거다. 난민이라는 존재나 이주민이 조금 더 우리 뭐 다문화 정책 이런 것도 맨날 얘기하고 막 TV에도 막 그런 게 나오고 해서 조금 더 나아졌을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제 현황은 사실은 나아지는 게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난민들을 대하는 시선 아니면 정책, 가치관 이런 것은 확고한 형태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는 거부 정책이고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단기순환 정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의 사건이 저희들이 생각해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낯섦으로 등장했던 난민들 아니면 이주민들의 자리를 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일부 NGO 활동가들이나 이렇게 정부와 투닥투닥하는 것들이 전부였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리들이 필요하고 그렇구나라는 연대의 목소리를 외쳐주는 분도 사실 훨씬 많아졌거든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보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한국 교회에서 어쩌면 엄청나게 잘 팔리지는 않을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판되고 사람들에게 주제로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자체도 교회에서 매우 일부 이주민 사역을 하신다는 목사님들 아니면 카톨릭 지역에서 이주 사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주제들도 한국 사회의 메인 주제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어떤 사회적인 엔티티로 존재하고 있는 정부가 이주민을 대하는 정책 같은 경우들은 그냥 마냥 좀 저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사실 어두운 이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를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저희들의 활동가들의 좀 입장은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연대와 희망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그렇고 점점 더 그럴 수 있는 기반은 넓어지고 있으니 저희가 더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시각을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전선민님께서 이제 뭐 말씀해주신 민간의 움직임은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주셨고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문화 다양성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전무한 단계인가 봅니다. 반면 다문화 가정 같은 표현을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공공연히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 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주민 문제 그냥 단순히 난민 이야기가 아니고 이주민 문제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아유 다문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 뭐죠 TV에서 막 다문화 고부열전 뭐 이런 거 막 하고 하니까 훨씬 더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다문화 사회가 되는구나 뭐 이런 인식이 좀 드는데 이제 뭐 이런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해서 봤을 때도 좀 어떨까요?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는 이것만 하고 오늘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분량상.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분명히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거고 이 추세는 늘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살아갈 건 늘어나죠. 그럼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의 단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용어로 표현된 거는 주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결혼 이주민을 얘기할 때 결혼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을 할 때 다문화 정책, 결혼 이주민 여성 특히 그리고 그 자녀 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라고 이제 붙이기 시작해서 있는데 약간 이게 크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분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과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비자를 관리하고 총체적인 체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다문화라고 하게 될 수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여성가족부가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일관된 형태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냥 각각 자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공유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개토 같은 섹터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반들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좀 애매하거나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인 거죠. 저는 근데 시민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는 저희 이제 인권활동가 입장에서 그냥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면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 한국 정부도 나름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은 맞지만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뭐 거의 유일한 이주민인 정부가 사실 이민 정책은 한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 이민 제도 같은 게 있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사람들 있으면 이민을 데리고 올 수 있다거나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이민 오게 하거나 빼고는 영주해서 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한국 정부는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그 예외가 이제 결혼 이주민이어서 그나마 여성들과 거기서 한국 그 사이에서 한국과의 관련이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부분만 이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데 늘어나고 있지만 항상 활동가가 보는 이제 시선에서는 안타까움과 부족함들이 훨씬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럼 결혼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자라나가면서 아, 난 다르구나. 사람들이 날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차별이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씨앗이 사실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결혼 이주민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숫자보다는 결혼 이주민으로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단기간에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감금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현실들이 더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네거티브한 부분만 자꾸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꾸 정부 관료들을 만나면 공무원들은 변호사님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칭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정부가 그런 형태의 이주민 정책을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일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정부가 왜 그렇게 이민 정책 같은 걸 왜 안 만드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뭐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저의 추측입니다만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거를 미래상을 그려본 적이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그러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한국 사회가 생각을 많이 못 해봤다고 생각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헌법이나 이런 것에도 저희는 약간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방어적인 멘탈리티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민지 시대에서의 벗어났던 모습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우리가 세계에선 10위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형들이 알고 보니까 세계 1, 2, 3, 4위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팽팽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면 남북한의 관계, 북미 관계, 중미 관계 이런 팽팽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우리를 한국 사회의 구심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구심점을 유지한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지켜줄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한민족이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도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고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1 운동의 얘기도 그렇고 헌법에서 그렇고 그 부분은 진보적인 진영이든지 보수적인 진영이든지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한국은 누구의 땅이냐? 그러면 한민족의 땅이지라고 얘기한다라든지 이거는 약간 언급해 보면. 약간 한 다리 좀 건너보면 좀 그렇거든요.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있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일정 정도 긍정하는 이제 입장이지만 한편으로 한국 사회가 한민족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 말고 한민족만의 땅이다라고 얘기해 보면 되게 위험해지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아리아의 땅이다, 게르만족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약간 톤이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는 한국의 한반도라는 땅은 한민족만의 땅이다라는 사고 자체는 사실 바뀐 적이 없었던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오거나 오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과 같은 사회,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면 지금 현태를 흔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민국가라고 하는 이 많이 이주민들이 서로 와서 건립한 국가가 아니고 이미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국가이다면 굳이 이걸 흔들지 않고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가 기본적인 정체성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정체성이 이제 민족적 정체성이 아주 다양하지 않은 나라, 주로 식민지를 갖지 않았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느 비율까지 이주민이 느는 것이 우리의 어떤 통합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논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들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저희들이 있는 지역들을 보다 보면 이주민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감, 아니 정부의 불안감 그리고 시민들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묶어주는 것은 한민족이라는 게 기본적인 코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도 일단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가 맞지 소극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보자 있는 것이지 이 틀에 변화를 주는 걸 새롭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거 사실 그렇게 정부가 생각하게 되려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런 고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 노령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용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본도 최근에 재작년에 이민 국가로 돼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한국 지금 저출산을 얘기가 극도로 심각해지게 되고 딱 지금 학교들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로 경제 구조가 이어질지가 사실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학교도 지금 막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이미 이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위상처럼 한국이 아시아의 미국이 되어야 되나? 러프하게 말하면. 그런 형태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사실 어떤 시민적 합의의 결단들이 이제 조금씩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그 우선순위가 많이 이제 밀려 있고 다양한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논의되기는 어렵고 사실 매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을 막 정부가 혐오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한민족으로서의 구성된 코어를 잘 수호하자가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멘탈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듣다 보니까 그 분석해 주시는 내용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나이브하게 정리해 보자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정말 우리 사회의 뭐 미래라든지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 변화가 사실은 정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또 일반 소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뭐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걸릴 일이겠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제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는 이야기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도 문구 중에 나라와 민족 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가 한민족 중심적인 사고고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단일화에 대한 환상이나 뭐 폐쇄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우리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교회가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지금 뭐 은지님도 교회에서 계속 계시고 이 변호사님도 뭐 교회 강의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아는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저는 그냥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일하는 것들이나 이런 관심사들을 나눠본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그냥 잘 모른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관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구나. 너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교회에서 그걸 의제로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민하는 분위기는 사실상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 같은 분이 초청해서 강의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열린 교회고 관심이 되게 많은 교회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 이주와 환대 이런 주제를 신앙의 주제로 전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 제가 뭐 교회 인식을 물으면서도 뭐 없는데 뭐라 그래 막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일 변호사님은 어때 이 해설에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재밌지는 않죠 이거 편하게 본 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더니 난민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도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을 돕더라도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강의 같은 거 나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난민이라든지 이주민들의 이렇게 윤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주침의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주민 사역으로 특화되어 있는 교회들, 유학생들이라던가 뭐 안산, 동두천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뭔가 더 특화된 사역을 했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거의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머리에 아무런 상의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서 생각보다 어떤 인종이라던가 민족에 대한 편안함 이런 거는 정말 뿌리기 있거든요. 저희가 외국에 가봐도 한인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한인교회가 아닌 거기서 느끼는 어떤 지극히 편안함.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제 그게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 돌아오는 것.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그것도 재밌는 게 일본, 중국 서로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떨 때는 편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또 백인들도 있고 다 1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있다 보면 또 외국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면 한중일 사람들만 또 같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그 약간 거기서 오게 될 어떤 편안한 자리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되게 뿌리 깊고 진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떤 상을 형성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탓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좀 그래서 강의를 막상 가봐도 난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공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고 접할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례가 없는데 무슬림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되게 혼돈의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 몇 가지 소수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들에 관련된 2018년에 뜨거웠던 상황에서의 저희들의 배경도 왔다 갔다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도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교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잘 이해가 되고 난민들도 하나님 사실 난민하고 저희들 다를 게 전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난민 덜 중요해 이런 건 전혀 아닌 우리가 센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주말마다 문자가 옵니다. 이제 난민 반대 집회에 와야 되는데 우리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자꾸 오는데 이거 사실 헷갈려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어떻게 될지 저희들 일선 교회에 있는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면 좋겠네요. 신도들은 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도들은 큰 염려가 없고 환대할 수 있는 전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 목사님들이라든지 교단에서의 여러 가지 있는 하이어라키 안에서의 특별한 신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고들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자리들이 되게 보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슬림 하면 무슬림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무슬림은 한국을 비슷한 톤이잖아요. 이제 한국을 적화시킬 공산주의자와 비슷한 한국을 이슬람화시킬 칼을 든 전사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국 사회에 발딛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사고로 좀 현nhập할 수 있지만 그걸 되게 뜨거운 신념으로 갖고 계신 이제 많은 지도자급의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전혀 존중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형태의 담론들이 사실 혼란스럽게 이제 교인들에게 접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많이 논의되지 않고 일부 논의되는 내용들은 그러한 형태에서의 배척하고 추방하고 혐오하는 형태의 목소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부분들 아까 전에 이 책 저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이주민과 난민들의 이슈는 저희가 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형성된 게 교회에서 들어서 형성된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일반적으로 몸에 입은 피부와 같이 형성된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이 책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점점 더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만나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뭐 지금
두 분께 하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뭐 이 이주민 문제들 그리고 난민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요런 일들, 요런 프로그램이나 뭐 요런 사역들을 뭐 직접 하거나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뭐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도 좋고, 아까 그 댓글에 좀 남겨주신 분 중에 지금 한국 교회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식이 있을까요? 물으시면서 캐나다인데 이곳에 이주민인 한인 교회들이 타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교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비슷하게 뭐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필을 후원하면 되나요? 네, 농담이었고, 농담이 아니죠. 진담이었고. 네, 은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 차원에서 하기 이전에 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시작할 때 IVF 있을 때 같이 기도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이제 그 해에 르완다에 가 있던 오빠가 있어서 이제 그 동아리 차원에서 누가 르완다 가 있으니까 니네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뭘 해봐라, 약간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럼 우리가 광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저희끼리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오빠하고 통화를 했을 때 너네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아프리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봐라. 왜냐면 너네는 그냥 가난하고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돼야지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학기에 어떠한 뭐 후원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적어도 같이 공부하고 기도했던 제가 완전히 변했고 또 제 주변 친구들이 변한 걸 보면서 그런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그런 공부가 선행된 다음에 어필 같은 관련된 단체와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깊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민자 배경에 있는 에스닉 그룹들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이미 모이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전국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교회가 어깨에 큰 너무 부담을 갖고 우리가 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지라고 하는 걸 너무 크게 찾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액티브한 교회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지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직접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려면 이 30년 어떻게 뛸 건가 이런 식의 금방 이제 불타오르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예멘 난민들과 관련돼서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보험가 상황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언젠가 전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국장님이 그때 제주도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글을 쓰시면서 정돈된 환대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막상 되게 의미 있는 지적이었었는데, 예멘 난민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멘 난민들이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 일부 교회에서는 난민이 한국에선 난민을 돕고 싶어요 해도 난민 캠프가 없는 거예요. 난민 돕고 싶어요 어디 가서 나 난민을 만나면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만나도 되게 대상화된 형태로 접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난민 만나고 싶으면 난민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자. 그러면 와 저기 난민이 있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접근되다 보니,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도 정말 수많은 교회가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름 선교학교를 돕자. 우리 가서 난민들 뭘 돕자. 옷을 가지고 뭘 돕자. 그래서 정말 많이 갔는데 이게 좀 정리가 전혀 안 되는 형태로 너무 뜨겁게 어깨에 급하게 우리가 뭔가 할까라는 부담을 갖고 갔던 것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막 만나야 된다라는 부담을 개별 교회가 갖는 건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신 이제 공부하고 책을 읽고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팔로우하고 그 이야기들이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소수자들은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던데 시설에 갇히면 안 보이게 하는 게 사실 저는 어떤 뭐랄까 제국의 방식 소수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또 우리가 말한 뭐 사단의 방식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보이지 않도록 가두어 놓는 거 소수자가 있으면 난민이 있으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난민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 사실 이게 약간 제국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자꾸 말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좀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꾸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계속 단체나 근데 어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공유해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액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면 구체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실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과 관련된 거에서도 제 2018년에 난민이라는 주제를 하나만 봐도 난민은 일단 한국 사회에 발을 디디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일부 교회의 강력한 목소리들 때문에 전화가 불통이 나서 난민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개최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근데 난민도 우리 한국 사회에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같이 연대할 사람들이고 환대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정치적인 목소리를 또 내주는 것도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 강력하게 근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 않게 넓게 마음 가진 분들이 훨씬 많지만 구체적인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서 멈추게 정치인들을 끌어오지 않는 거는 더 강력하게 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액션들을 취할 때 옹호하는 형태의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려면 읽기 쉬우니까 공익법센터 어필도 이제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서식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 책 추천하려면 한 가지 책 추천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잔혹한 모습들을 보려면 얼마나 현실 잔인한가를 보려면 한국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보시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로튼 토마토에서도 9.9 거의 만점에 가까운 엄청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이민자들 단속하는 미국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약간 힌트가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연대하고 어떻게 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무섭게 대하는 건가.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그리는 정말 웰메이드 다큐멘터리여서 재미있진 않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또 하나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출간된 책인데 저는 난민과 저희 채널에서 난민과 관련된 이주민과 관련된 책도 많이 소개하지만 이 책 너무 재밌어서 제가 쓴 책은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제가 아는 이 압둘 와합이라는 한국 시리아 대학 박사과정 유학생 분의 친구가 쓴 책이거든요. 친구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만남에 대한 책이고 만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인지 알게 됐고 만나다 보니까 내가 또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면 변호사가 책을 쓰면 난민을 왜 도와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책 쓰면 재미없고 아무도 안 읽는데 나는 되게 어색하게 이분을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딱 2시간 정도면 집중하면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재밌어서 다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 난민, 전쟁, 이웃, 한국의 자리, 차별 이런 내용이 가르친 내용이 아닌 형태로 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도 제 돈을 들여서 막 사서 선물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책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형태의 얘기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민자의 나라. 예, 이미그레이션 네이션 이민자의 나라 맞습니다. 한글 자막 있나요? 예, 한글 자막 있습니다. 넷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민자의 나라와 책은 내 친구 압둘 와합을 소개합니다. 네. 두 권 추천해 주셨고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마지막 질문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가 너무 섣부르게 서두르거나 어떤 성과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이미 잘 하고 있는 그 앞장서서 또 워낙에 또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하고 있는 단체들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는 것들, 그것이 이제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되고, 네. 어필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필 유튜브 채널 저도 진짜 재밌게 많이 보는데, 되게 유익하고, 또 되게 쓸데없고, 되게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여러분 가보시면 이일 변호사님 노래 부른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아무튼 유튜브 채널이나 활동들, 또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들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보시는 하나님 책도 같이 이 기회에 같이 스터디를 한번 교회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은혜로워요. 이거 딱 책도 구성이 잘 돼 있어서 2챕터씩 묶어가지고 성경 이야기 한 챕터, 그 자기 이야기 한 챕터, 2챕터씩 묶으면 딱 5주죠. 딱 읽으면 어렵지도 않고 금방 읽고 얘기할 거리도 많고, 책 뒤에 소그룹을 위한 토론 질문도 있어서, 네, 보시는 목회자분들, 네,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5주를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지님도 좀 권하고 싶은 난민 이슈나 이런 기독교 신앙에서 이주민과 환대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진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뭐 책이나 뭐 다큐나 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정말 이 책을 다 같이 읽고 스터디를 하시면 네, 스터디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책들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주나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아직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어서 이 책 굉장히 추천하고요.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화와 민주주의라는 김남국이라는 저자의 책인데, 저희 지도 교수님 책인데요. 사실 제가 그 책을 보고서 대학원에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충돌하게 되고, 어쨌든 그 민주주의 안에서 이제 위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보편적인 인권이란 무엇일까? 다문화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 한 꼭지로 난민이나 복수국적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술적인 관점, 뭐 문화, 정치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긴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예정했던 시간들도 많이 좀 지났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은 슬슬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고,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남은 얘기가 있습니까? 네, 어필 후원 얘기까지 했으니 난민인권센터도 뭐 한번 난민인권센터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네,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함도 해주시고,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뭐 긴 시간인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갈수록 그 실시간 참여자가 늘어나서 더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데, 네, 가장 많을 때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와 환대의 문제, 저희 신앙의 문제로 좀 받아들이고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던 사람들,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새로운 발견들 속에서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도 좀 그려보고, 또 우리 신앙도 조금 더 건강하고 뭐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로운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 싶고, 네, 수고해주신 이일 변호사님과 류은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저희가 그냥 실시간으로 한 그대로 지금 며칠간 좀 더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조금 다듬어서 보기 좋게 조금 편집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고한나님이 어필 구독 누르셨답니다.
네. 어필은 약간 유튜브에 굉장히 진심인 단체라는 거 다시 한번 홍보 드리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